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상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 안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카드로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역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혼란을 수습할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배드뱅크, 인터넷은행, 가계부채 등 현안도 과제입니다. 첫 일정으로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상생금융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 인력이 미국에 들어와 자국민을 교육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표가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55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고용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물가까지 잡히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반응을 했고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까지 이 주요국들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내용들 하나씩 챙겨보면서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얇은 스마트폰인 에어 제품이죠. 이 에어 제품이 중국 쪽에서는 출시가 연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배경들 함께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사이 한미 관세 이슈에 대해서 아마 보도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서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가장 관세하면 걱정되는 곳이 자동차인데 이쪽 섹터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이치방크에서는 연내 3차례 인하를,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 1월까지 4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FOMC 일정도 있고요. 19일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준 이사 해임 새 반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새로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쿡 이사가 대출 기관을 속이려고 했던 증거는 없다라면서 새로운 좀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 이사인 쿡 이사가 이제 구입한 주택이 두 채입니다. 두 채를 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걸 다 모기지론으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해서 이제 받았다고 해서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제 뉴욕 타임즈가 했던 두 번째 자신의 어떤 주택이죠. 2010년에 구입한 애틀랜타 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기간을 속인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휴가용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기재를 했고 바이든 정부도 대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제 쿡 이사가 제출한 대출 신청서에는 허위 정보가 전혀 없고 대출 조건을 받기 위해서 대출 기간을 속이려고 했던 의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주장했던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단지 의혹에 그칠 뿐만 아니라 연준의 쿡 이사가 계속적으로 이사로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 측에서 쿡 이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연준 쿡 이사가 이 FOMC 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흔들림이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돼서 여기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연준 이제 준방위원회 회의가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마 예상은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베이비 컷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2.5%, 2.5%, 2.5% 세 번 정도 열리는데 9월, 10월, 12월에 딱 각각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리는데 아마 빅컷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은 분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도 아마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FOMC 관련해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이사를 해임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해임 논란과 관련해서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을 이제 장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리가 계속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FOMC 회의를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게 되고 왜 쿡 이사가 중요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FOMC 구성은 총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이사가 7명이 있고요. 5명의 이제 지역 연방준비 총재를 비롯한 5명의 이제 은행원이 돌아가면서 1년 단위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5명만 순환제를 하고 있고 총재는 상시로 하게 돼서 4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7명 중에 1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2022년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4년이기 때문에 36년까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다라는 점이 아마 압박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전에 이미 한 번 아드리아나 쿠클러라는 요 상원 이사를 사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쿡 이사도 그렇게 사임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후임으로 이제 스티브 미란이라고 백악관 경제 보좌관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쨌든 사람을 계속 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아마 영향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번 해임 논란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 쿡 이사가 해임이 되면 정치적으로 압박이 해서 이게 결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파월 의장의 자리도 이제 내년까지가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마 법원 결정에 그런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근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연준의 독립성이 계속 부상되면서 안정적으로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파월 의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늦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 금리 인하가 1년 정도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열릴 FOMC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이폰 에어 중국 출시 연기이고요.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얇은 스마트폰인 에어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출시를 좀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배경에는 이심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뿐만 아니라 이 심을 중국은 잘 안 씁니다. 물리적 심을 계속 쓰고 있고요. 이 심에 대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면서 특히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이 심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았으면 잘 됐을 텐데 통신사들은 이제 주요 차이나 유니콤이라든가 차이나 모바일이라든가 차이나 텔레콤이 3대 통신사인데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이제 이 심을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난 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관광객이거나 일시 체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심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지 상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지원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알았으면 애플이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심은 어쨌든 이 심을 꼭 사용해야만 에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련되고 얇은 님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신기술에서 특정 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와 관련되고 뭔가 자신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국가통신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정책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데 애플은 그래서 이 판매에 대해서만 지금 향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얼마나 걸릴지를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신 보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향후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폰 에어 제품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모델인데 중국 쪽에서는 이심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출시가 연기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그러면 사실 애플도 나름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전략들 예상되고 있을까요? 일단 애플이 상당히 판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전략을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큰 해외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어 출시가 연기되면서 사실 자신들에게 어떤 전략적인 상품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웨이를 겨냥해서 내놨다라는 의미가 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아마 화웨이 경쟁에서도 아직은 우위를 점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출 차질이 필요하고요. 중국 내 경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화웨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오포라든가 비보 같은 이런 제품들이 현지 브랜드들이 계속 존재하고 얇기 경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통신사와 일단 전략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현지 통신사와 협력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내 이심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통신사들과 협력을 해서 이술 기술을 어쨌든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좀 그냥 혼자 생각한 건데 이런 방법 빨리 해야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심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물리적 심도 사용할 수 있는 에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두께 얇기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 상징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일부를 변형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중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은 행정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에서만 이심이 아닌 물리적 심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빨리 하는 것들이 이제 에어를 출시시키는 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에어와 관련한 중국 출시 연기에 대한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제재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제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반도체 이제 중국에서 최대 제조업체인 SMIC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그 SMIC는 2020년 12월에 이미 엔티티 리스트에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제재를 받는 건 엔티티와 관련된 두 개의 어쨌든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밝혀진 것이 두 개일 뿐이지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SMIC 이제 중국의 어쨌든 중국 국제 직접 해조 제조 회사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제재 명단이 올라 있는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도움을 주는 다른 회사들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미국의 제조라든가 장비를 수입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돼.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똑같은데
중국에 있는 이런 게 똑같이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원천을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이거는 AI로 가는 길목을 좀 받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이번 제재가 막 현실화되고 계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조된 장비를 뭐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격차도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겠죠. 지금 뭐 어쨌든 많이 따라잡고 모든 인재들을 미국에서 일하는 인재를 데려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막 허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단순한 제재를 넘어서 중국 반도체 성장을 저하시키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보호하려는 전략적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티티 리스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상에 지금 SMRC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실까요? 자립화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원천 기술을 못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 올라오는 사다리를 걷어차서 그만큼의 시장을 계속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은 AI라는 그 반도체가 이제 미래에는 핵 기술과 맞먹는 기술이기 때문에 요 기술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반도체 기술의 핵 독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수가 미국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미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립화 목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 장기 몇 년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중국을 제재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얻는 것들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요거에 관한 서로의 어떤 신경전이라든가 정보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을 좀 보면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거 제재 명단에 기업들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미국산 아날로그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한다라는 첫 번째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IC 같은 집적 회로에 대해서 반차별 조사에 들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14일에 이제 스페인에서 무역회담을 재개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맞불적인 성격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일이기 때문에 내용들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만 전쟁이고요. 비만하면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주사를 맞는 형태로 가다가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 갔다가 이제는 경구용까지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GLP라는 물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처음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당뇨 치료 때문에 이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몇 년간 관심을 끌었고요. 제약사들이 이 부분을 원래는 주사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맞는 그런 주사가 아니라 약간 보시면 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침을 어쨌든 배꼽에서 한 5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에 놓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늘에 대한 약간 이렇게 위험하다라 그럴까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이게 처음에 계속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봐야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보다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사제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든가 경구의 체형에 선호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사제보다 경구용 시장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라일릴라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어떤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라는 거 효능 유지량 이런 것들이 좀 더 검증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것 때문에 잠깐 좀 이런 데 가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이 비만이 이제 모든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이건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도 가장 핫하게 중심에 서 있었던 게 비만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끌고 들어와서 본다면 가장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는 한미약품이 거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노보노디스크가 상당히 지금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일라일리가 한 15% 나머지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사실은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제약사의 효능, 가격, 브랜드 신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GLP가 나온다? 아직까지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GLP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한 달 복용량이 한 4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처음 맞는 분들은 20만 원 초반대에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구약도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브랜드를 우리나라가 또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아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약을 구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 일라일리의 그 제품은 약을 구하기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세 가지 요소 결국에 어쨌든 효능, 가격, 부작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향후에도 많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구용과 관련해서 GLP-1 치료제는 계속 변화를 좀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사제였다가 이제는 한 번 맞으면 그 약물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으로 갔다가 지금은 경구용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패치용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알마니 제국의 미래이고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9월 4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유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의 목소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요하고 또 유명한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이야기 나오고 있을까요? 9월 4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후계자를 정확하게 지목을 안 했어요. 이게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마니가 이제 자식이 여러 명 있지만 후계자를 잘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브랜드에 이런 부분을 많이 맡기게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요게 있는 것 같고요. 상속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금 예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션하우스를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장을 고려하는 것을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고 브랜드의 미래를 잘 가지는지 후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각을 선택할 경우에 이제 아르마니 브랜드의 소유권은 새로운 투자자나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건 이제 브랜드 자체 지배 구조가 큰 변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근데 지금 관심 갖는 곳이 많습니다. 루이비통 구열의 이제 계열사라든가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IPO로 상장을 이제 밀라노 시장에 상장을 할 경우에 공개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모두 다 이제 정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브랜드가 뭐뭐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마니는 이제 조지 알마니가 이제 메인이고요. 이게 어쨌든 남성복과 여성복 액세서리의 메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알마니 프리비에라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저가 브랜드라고 할까 청소년 브랜드인 알마니 진스가 있고 엠포리오 알마니가 그 다음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마니 익스체인지라는 브랜드가 있고 알마니 콜레지오라고 이런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호텔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가 좀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르지오 아르마니 별세와 관련한 키워드 살펴보고 있고요. 워낙 좀 탄탄하게 역사적으로 오래 이어왔던 브랜드다 보니까 이 브랜드 가치와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예상이 좀 되고 계실까요? 저는 왜 이 알마니가 이제 91세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갑작스럽게 돌아간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후계자를 왜 지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쨌든 가족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이게 후계자를 지명했으면 또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철저한 관리와 세밀하게 이제 접근해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사업 상속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들과 재정적인 문제를 아마 변호사의 모든 게 일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후계자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지속적인 성장과 이제 철학에 대한 이런 철학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알마니의 철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변하면서 다양하게 치열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마니가 지금 호텔까지 할 정도의 약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브랜드의 전문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경영과 운영을 더욱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매각을 통해서 다룰 이런 부분들이나 아마 IPO로 가는 부분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략적 파트너십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것도 뭐 요원이긴 하지만 전략적 파트너십도 또 다른 방법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어쨌든 디자인 철학이든가 품질을 중시하면서 브랜드를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런 부분의 어떤 기존의 어떤 유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리고 지배적인 그리고 역량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유언장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거기 내용을 보면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거나 혹은 IPO를 하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 18개월 이내에 지분 15%를 매각하라라고 지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곤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협상은 교착, 관세는 직격탄입니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했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별다른 성과 없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약간의 교착 상태에 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협상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협상 상태는 여전히 교착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어떻게 실행할지였는데요. 미국은 현금을 직접 넣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세우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연합처럼 보증이나 대출 방식으로 투자 구조를 짜자는 입장인데요. 또 투자 수익을 나누는 방식에서도 이견이 컸습니다. 일본은 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 똑같은 안을 지금 한국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GDP의 20%에 해당하고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현금으로 조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액수라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협상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지는 못했고요. 그 결과 자동차 관세 인하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는 오는 16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관세가 15%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점차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전히 협상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심에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제 자동차 가격 경쟁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린 여전히 관세가 25%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게 되지만 여전히 한국은 25% 그대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한일 간의 격차가 10%포인트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나타는 원래 토요타 캠리보다 5%가량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세 차이가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한 대당 약 200만 원 정도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소형차에서만 살펴보면 이 정도고요. 중형차나 프리미엄급 모델로 갈수록 이 격차는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본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한국 차의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또 가격을 그대로 둔다면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에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관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3분기 손실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관세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나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욕에서 빈손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당분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라는 관세는 사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가들이 하나씩 더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까지 추가가 된 상황인데요. 멕시코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최대 50% 고율 관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 기업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 이어서 멕시코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멕시코는 중국을 비롯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에게 들어오는 자동차에다가 최대 5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은 멕시코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와 부품으로 꼽힙니다. 물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누에보레온주에서 지금 연간 40만 대 규모의 공장을 돌리고 있고요. 현대차도 현지 생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방어가 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만들지 않는 차종이나 부품에는 그대로 고율 관세가 붙게 되는데요. 게다가 지금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철강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품목들도 멕시코에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에서는 빠지게 됐고요. 결국에 미국에 이어서 멕시코에서도 일본은 더 유리해지고 한국은 또다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나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와 함께 북미 시장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관세 강화는 결국 북미 시장 전체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에 사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의 사례를 들고 보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익에 대해서 50대 50으로 가져가지만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난 이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로 회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의 이익을 다 미국이 가져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우리나라한테도 적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쉽사리 사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안에 국내적인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일단 노사 갈등이 동시에 좀 겹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노란봉투법도 함께 시행이 될 텐데 이걸 두고서 긴장감이 좀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사유를 넓히는 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 결정에도 파업을 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대차와 기아의 노조는 신사업 추진이나 해외 공장 증설 같은 문제까지 단체 협약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아 노조는 아예 수소차나 로봇 같은 미래 산업을 국내에서 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 GM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은 물론이고요. 직영 정비센터 매각 철회까지 요구하면서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사는 현재 성과급과 고용안정 합의서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물량 배정과 투자 문제까지 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투자와 또 신사업 결정까지 노조가 개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우려가 큰데요. 특히나 GM처럼 해외 본사가 있는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수설까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서 이제 한국 완성차 업계는 바깥으로는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라는 장벽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안으로는 노사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에 동시에 맞서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완성차 대표 주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프리마켓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0.45% 빠지면서 22만 원 선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0.19% 약보합세 보이면서 10만 원 선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를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관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쪽이기도 하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받아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본다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범위도 확대된 거지만 만약에 파업을 해서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노조의 책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는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차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드문드문 좀 들어와주는 모습 나타나고요. 다만 이제 기아 쪽에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한 7거래일 정도 팔아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파운드리 부활 드라마 시작하나라는 댓글이고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랑 HBM 이 두 가지 축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뉴스가 좀 추가적으로 붙어줬죠. 그러면서 3분기에는 적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흐름은 좀 어떻는지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정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서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3분기 적자가 약 1조 3천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2조 6천억 원 적자가 찍혔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출시됐던 갤럭시 플립 7에 자체 칩인 엑시노스를 탑재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율 안정화 작업이 효과를 보면서 비용도 크게 줄였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고객사 수주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 스위치2 메인 칩을 8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테슬라로부터는 7월 말에 22조 원 규모의 차량용 칩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 발렌스의 차량용 칩셋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는데요. 이런 물량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게 된다면 파운드리 실적 회복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이번이 진짜 바닥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가 이만큼 해소가 되게 된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 높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정 실적은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 나오는 대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는 새로운 수주 소식이 계속 추가적으로 좀 붙고 있고요. 차세대 엑시노스 칩 양산에도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특히나 칩과 관련한 내용이 파운드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다고 판단하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등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칩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적용하게 됐는데요.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발열이 너무 심하다라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평가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성능 지표도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싱글 코어는 3,300점대, 그리고 멀티 코어는 11,000점대로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수율을 많이 끌어올리게 된 거고요. 또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열 관리 기술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엑시노스가 갤럭시 S 시리즈에 2년 만에 다시 채택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발열과 수율 문제로 인해서 퀄컴에 밀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복귀를 계기로 해서 시스템 LSI는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파운드리는 2나노 공정 경쟁력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사업부 역시나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엑시노스 2600이라는 칩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회복에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있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가 붙어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큰 핵심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 기업인 TSMC랑 격차는 여전히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의 가장 큰 숙제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구글이 픽셀 10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 칩을 TSMC에다가 맡기게 되면서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맡고 있다가 이 기존 고객이 이탈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삼성의 2나노 공정 수율은 현재는 30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TSMC는 60%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향 22조 원 규모의 칩과 또 발렌스 차량용 칩 같은 굵직한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2나노 공정을 실제 제품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수익성보다는 실적 기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해야 생산 경험이 쌓이고 그게 나중에는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인텔이 첨단 파운드리 경쟁에서 지금은 한 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삼성만 꼽히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한 곳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삼성의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또 업계에서도 이번 반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점유율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반도체 투탑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1.33% 오르면서 76,4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깃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만 아니라 HBM 관련해서도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사실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HBM4 양산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계속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3.5%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34만 원 가격 형성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TSMC랑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TSMC는 워낙 엔비디아 향에 대한 물량 비중이 높은 상태고,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선을 뚫어냈죠. 그래서 7만 5천 원 이상부터는 아마 매물벽이 좀 두껍지는 않을 거라서 추가적으로 룸이 좀 열려 있게 될지, 탄력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움직임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가을 전어는 며느리를 부르고, 그리고 가을 배당주는 자금 부르네라는 댓글입니다. 가을은 배당주의 계절입니다. 물론 겨울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가을쯤 되면 이제 증권 관련된, 보험 관련된 종목들의 배당이 좀 시작이 되면서 실제로 며느리 부르듯이 자금을 좀 부르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배당주가 조금 주목받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보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가 최근 6개월 동안 33%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코스피보다 성과가 더 좋은 건데요. 특히나 금융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9월 들어서 보험주는 8% 이상, 또 증권주는 7% 넘게 오르면서 고배당 업종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 또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고요. 자금에 대한 흐름도 활발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배당주 펀드에는 3조 원 넘게 들어왔는데 이건 국내 주식형 ETF 전체 유입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 고배당 종목에 대한 투자하는 그런 ETF로 자금이 몰린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계절적인 요인도 좀 크게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9월과 10월은 배당주의 전통적인 강세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미리 사두는 흐름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기대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배당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설 거라는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증권이나 보험 이쪽은 가을에 배당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자금을 좀 부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일단 분위기가 좋긴 한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날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말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가 되기로 이야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고, 그리고 세법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결이 됐고 나머지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쪽에 대한 불만은 또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만큼이나 기다렸던 게 바로 배당 소득 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세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지금 최고 세율을 35%에서 더 낮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장 기대치와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35% 정도인데 투자자들은 25% 수준까지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명확해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결국의 손해는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35%로 확정이 된다면 실망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25%로 낮아지면 배당주의 매력은 훨씬 커진다라는 분석들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 김종현 연구원은 세율이 낮아지면 내년 1분기 배당 시즌까지 배당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결국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건 앞으로 세제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이 부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는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세법이랑 상법 개정안들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배당주 관련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연결이 되는데 이 세법은 개정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배당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앞으로 핵심은 두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세제 개편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리고 금융 대전환 정책이
세력이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세제를 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만약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배당주의 매력은 더 커지게 되고 또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융 대전환 기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투자 방식이 달라지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시장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배당주는 이제 단순히 가을에만 불러들이는 그런 계절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테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이번 세제 개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배당주가 관심받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보험은 좀 흐름이 다르긴 한데 증권 쪽은 오늘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프리마켓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래에셋증권이 2.9%, 키움도 한 3.4%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가 4개월 만에 좀 최저치 나오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악화됐다라는 점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연일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AI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일장의 분위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정말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이제 9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그동안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3,200포인트를 경계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번에 힘을 쓰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갇혀 있었던 기간이 좀 오래 있었던 만큼 이제 주가의 상승도 그만큼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20년, 2021년도 그 이제 중간 과정에서 한번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2차 급등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상승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한번 조정이 나왔고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 상승폭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을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이 강한 상승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대형주 쪽으로 많이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도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기술주들의 상승이 또 유독 많이 돋보였던 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종목들 쪽으로 대규모 자금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결국은 시총 상위주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분위기를 본다면 지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대형주, 특히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좋은 장인데 문제는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의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대형주들의 상승과 코스피 중소형주의 상승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까 이 대형주들의 상승률이 중소형주의 상승률의 2배 정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수급의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그리고 처음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건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대형주들이 먼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중소형주 쪽으로 낙수 효과에 그 수급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대형주에 쏠려 있고 이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 끌고 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중소형주가 내 종목이 좀 안 가네. 만약에 그 종목들이 중소형주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이 상승률이 둔화가 되어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수급은 다시 또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환매라고 하죠. 대형주의 상승과 그다음에 중소형주의 상승도 앞으로는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또 일부 종목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 또 순환매라고 했죠. 한쪽 업종에서만 계속 가는 현상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제 최근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분배는 대형주가 간다고 해서 대형주 쪽으로 다 가실 필요 없고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그리고 중소형주는 아직은 조금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중소형주는 지금 아직 오르지 않았을 때 미리 좀 잡아놓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랠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소부장 단에서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관련된 반도체 주들은 개장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많은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기대하고 계셨던 속보일 것 같은데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도록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금 좀 증시에 훈풍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대주주 양도세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뭐 증권주라든지 지주사 쪽으로도 수급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그 양도세 이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를 해달라라고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양도세의 기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제 현행을 유지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이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양도세 이 정책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도 정부의 어떤 이제 그동안 평소에 얘기했던 그 뉘앙스를 봤을 때, 시장에서 이 반응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50억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권주들은 그동안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 랠리를 좀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추가 반등 여력이 좀 있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이제 동시효과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사실 뭐 가장 많이 또 상승했던 종목인데 현재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도 2% 정도의 반등. 그런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폭이 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증권은 마이너스입니다. 0.2% 정도.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런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미 시장에서는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승이 지금부터 이제 됐으니까 더 가지 않겠냐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또 올라갈 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매도 물량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시장이 올라갔다가 오후장에는 이제 오전의 흐름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증권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왔으니까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이 뉴스 이후에 주가가 앞에서 선 반영이 됐으니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가 매수라고 하죠. 눌렸을 때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기업들 자체의 어떤 이제 뭐 주식시장 자체에 좋은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지주사도 역시 이제 좋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지주사 역시도 이제 그동안 상승 랠리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뭐 상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 뉴스까지 해서 결국 이제 주가가 많이 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기대감들보다는 이제 이로 인해서 오히려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재료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주는 시장과 같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대응해보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 원으로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다라고도 판단해 주셨고요. 뉴스의 팔아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장의 상승 분위기가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증권주, 지주사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망들도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또 빅테크 기업들의 계속해서 또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가 금리 슈퍼 위크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영국, 일본까지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위크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금리뿐만이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는 좀 둔화에 대한 우려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6% 상승하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407포인트 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0.43% 상승 출발합니다. 850포인트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무섭습니다. 삼성전자 2%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9%, 4%에 육박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8만 전자 앞으로 다가오고 또 40만 닉스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계속 좀 모멘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북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시회가 또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탄력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1% 하락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바이오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이고 있지만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0.4%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임상 관련해서 이중항체 SC 관련해서 이제 초고속으로 개시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력 속에서 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있는 만큼 알테오젠 관련돼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연일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펩트로는 0.3%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로가 2% 상승 흐름이 더 도드라지니까요. 이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로봇주들의 또 흐름들도 눈여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이지만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지금 팔자세 우위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침 상황, 오늘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고 3,400포인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네, 아침부터 사실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지난 금요일 날은 좀 혼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결국 이제 그 IT 대장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 종목들 쪽으로 자금들이 여전히 몰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320억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1,400억 정도가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의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300억 매수하고 반면에 기관 쪽은 이제 850억을 매도하고 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500억 정도를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은 이제 125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은 약간 중립이지만 좀 하방 쪽으로 좀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 날 오전장의 경우에는 좀 약간 흥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만약에 좋았다, 뭐 잘 올라갔다, 금요일 날 그러면 이제 월요일장에 흥분해서 올라갔다가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월요일 이제 미국 증시가 혼조 분위기였습니다. 네. 물론 나스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가 또 반등이 나오죠.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아침에도 나왔지만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국내 증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수급들은 오전에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아침에 떴다가 이제 월요일장이니만큼 떴다가 좀 가라앉는 느낌의 흐름들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전 이제 특히나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작하고 장 초반에 매수를 하는 경우에 좀 물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전하고 오후장의 흐름을 비교해서 좀 봐야 되고 매매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오후에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IT 쪽, 반도체 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반도체 쪽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에도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번 시장이 올라갈 때 반도체가 주도주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시각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월요일 시장 이 아침 시간에 급등하면서 좀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 좀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나 외국인 기관 이 반도체 투톱에 이제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흐름들 전략들을 먼저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론도 이 지난주에 급등하면서 계속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이크론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잘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소부장들도 이제부터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D 낸드 관련해서도 낸드 관련된 메모리 관련된 그 종목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텍 7%, 테스도 6% 상승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소부장들은 어떻게 옥석 고르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시장에서의 판도가 메모리 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네. 메모리하고 이제 반도체는 흔히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으로 나누는데 메모리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HBM 이쪽이 바로 이제 D램입니다. 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 역시도 우리가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좀 큰 시장을 또 차지하고 있고 D램만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낸드 플래시하고 같이 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낸드 관련주들이 또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것도 결국은 D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 낸드 쪽에서도 시장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큰 중심은 비메모리 쪽이 아니라 메모리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루빈 칩을 또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루빈 칩에 또 공급하기 위해서는 HBM 반도체, 뭐 D램이죠. 이 D램 쪽에서 HBM 반도체에 이제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요. 이거 역시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결국 이제 D램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 엔비디아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서 CXL 역시도 한 몫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디램 쪽이라든지 메모리 쪽에서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메모리 쪽에 많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심텍이라든지 또는 테스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반도체는 업황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무조건 뭐 디램 안에서 종목들도 있고 그 안에서는 장비주도 있고 소재 쪽도 있고 부품주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종목들이 수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번씩 건드려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 종목들은 이미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탄력이 있는 종목이다. 만약에 내가 탄력적인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많이 올라갔어도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또 꼬리가 물면서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탄력적으로 지금 내가 조금 단기에 뭔가 이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그 종목들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매수할 때는 좀 눌렸을 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나는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되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순환매가 돌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이 순환매 과정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종목들을 지금 미리 좀 잡아놓으면 역시 또 움직일 때 또 팔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밸런스를 맞춰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미국의 마벨 CXA 관련해서 퀄테스트 통과를 했죠. 디램에 관련해서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디램 메모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신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가 아무래도 금리 슈퍼 위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전략 세워 보겠습니다. 금리 수혜라고 하면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들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학회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당뇨병 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사실 당뇨병 치료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지금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 일라이릴리뿐만이 아니라 노보노디스크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과 함께 또 덩달아서 모멘텀 받고 있는 수혜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점으로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잖아요. 네. 이번 달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거의 매달 이 암과 관련된 학회들이 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제 그 유럽 당뇨병 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이제 약간 소소하게 학회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정말 많은 학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뇨병 학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일리아릴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큰 힘을 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도 역시 이제 중요한 그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리아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 발표라든지 또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카그리세마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를 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예정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굵직한 두 기업들의 어떤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비만 치료제 이 시장은 엄청난 성장적인 잠재력이 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를 소비라는 이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한미약품이라는 회사도 이게 임상을 이제 어떤 제품들을 의약품을 이제 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임상 이제 이상을 완료하고 나서 기술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한미그룹주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악재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임상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해서 엄청난 자금들을 또 투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도 역시 한미약품 쪽에서 이제 임상 연구와 관련해서 6건의 또 발표 자료를 또 이제 제시한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한미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또 흐름도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도 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지금 당장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사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도 앞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사이클을 타는 업황의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좀 답답하실 텐데 그 종목들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의 모멘텀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학회 일정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임상 실험 관련된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 안에서의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라리니뿐만이 아니라 노보노디스크가 이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한미약품에서도 임상 연구 6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전까지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바이오 종목 중 하나 좀 체크해볼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시가총액 11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상승세가 뚜렷했거든요. 사실 이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겠지만 이 코오롱 티슈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최선호주로 좀 꼽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모멘텀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코오롱 티슈진이 최근 들어서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고 보고서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과거에 좀 아픈 경험이 있긴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장 폐지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2022년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거래가 다시 또 재개가 되면서 지금 다시 예전에 이제 가격들을 조금씩 회복해 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뭐 어쨌든 자금 조달 통해서 또 이제 뭔가 성과를 계속 또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약간 불안한 요소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뭐 크게 무리는 없지만 뭐 과거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단기에 상승이 나왔다는 건 사실 9월 초부터 해서 주가가 또 움직였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5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주가가 또 다시 좀 흔들리고 있는데 과거 이제 지난 이제 3월 달이죠. 3월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갔대. 그때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졌던 그 시기가 바로 겹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오롱 티슈진은 재료가 있긴 하지만 이 재료로 인해서 과거의 고점을 좀 넘어가기는 사실은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접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떨어져 있을 때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도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탄력적인 종목도 좋지만 앞으로의 어떤 이제 흐름을 좀 기대해 본다면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좀 옥석 고르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옥석 고르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U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지수는 좋습니다. 3,400선 넘어섰고요. 3,409선 강보합 지키고 있고 코스닥도 8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증권 이쪽에서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있는 현대차나 기아 쪽은 좀 크게 내리는 모습 나타납니다. 전반적인 개장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이제 고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제가 항상 증시예탁금에 대한 증감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제가 매주마다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증시예탁금에 대한 변화율을 맞아요. 항상 좀 강조를 드렸는데 71조를 좀 기록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에서 4,211억 원 정도에 대한 증시예탁금이 좀 증가됐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수 고가 흐름에서 증시예탁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증시의 대기자금이 점진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거래대금마저도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효과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방보다 상방의 어떤 무게감들이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2거래일 전에 선물지수, 코스피 200 선물지수에 대한 이 미결제 약정 건수가 7만 건에서 다시 24만 건이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 2거래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대체적으로 이 외인의 어떤 이 현물 선물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났는데 결제권 약정 건수는 오히려 급감을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포지션 이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 건수가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은 오히려 이제 외인 중심의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전체 이 외인의 매도량이 한 1조 9천억 정도 이제 추정이 좀 됐는데 최근 기준을 보면 한 3조 원대 초반까지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7월에 양호했던 흐름들, 8월에 정체 구간은 좀 보여줬지만 9월에는 역시 외인 중심의 어떤 수급이 크게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시아권에 대한 증시 흐름들이 연일 뭐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뭐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수급 정체를 좀 가져왔지만 나스닥 중심의 고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증시의 어떤 낙수 효과 관점에서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관점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주도주인 뭐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좀 상승 랠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지난주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을 좀 크게 좀 반영시키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대형 바이오주 중심들에 대한 경우는 오히려 수급이 다소 좀 소외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가시성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학회 이벤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주부터는 점진적인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짚어주셨고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가고 있다 보니까 지수도 같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조회로 봤을 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로보스타, 클로봇 이런 종목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테마단에서 보더라도 오늘 로보스타가 한 22%, 휴림 로봇도 13% 넘게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내년 1월까지 4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약바이오는 그 흐름을 좀 받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발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모더나가 한 7%, 화이자가 4% 정도 내림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건지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드립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증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 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일단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상인 증권이 6%로 가장 강하고요. 역시나 키움도 4.8%, 미래에셋도 4.5%대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일단은 자리를 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 SK하이닉스가 1.6% 상승분은 조금 반납하긴 했네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7만 5천 원을 뚫어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매물대 벽이 좀 두껍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투톱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소부장, 낸드 등등 전반적인 장비단까지도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로봇부터 열고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로봇주가 생각보다 좀 뜸tum은 좀 올라오긴 했어서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중심 키워드는 뭘로 잡고 좀 가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이번 주에 일정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었어요. 시장에 뭐 다소 큰 관심을 좀 갖고 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네. 18일 미국 뉴욕에서 이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처음으로 해외에서 좀 네. 개최를 하죠. 여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R 맞아요. 관련된 일정들이 같이 좀 복합돼서 좀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들은 현대차가 대비 투자에 관련된 어떤 규모보다는 로보틱스에 관련된 전략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지난주부터 대체적으로 로봇주의 수급을 조금 더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 이후에는 뭐 노란봉투법에 발효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대체적인 어떤 생산 공정의 로봇의 어떤 적용 부분 이 부분은 뭐 노란봉투법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전부터 신규 플랜트의 경우에 사실 로봇 공정에 관련된 어떤 도입 부분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자동화 공정들에 대한 도입량들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 협동 로봇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들의 수급의 연속성들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18일 날 현대차의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 증시는 기대감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해당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세론에 좀 유의되는 그런 그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급적인 어떤 연속성들은 다 좋지만 일단은 인베스터 데이에 관련된 어떤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좀 저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나중에 좀 조정을 주는 구간에 다시 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관련된 어떤 부담물, 수급의 어떤 변동성들은 어느 정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18일에 있는 그 인베스터 데이 일정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한 IPO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순환 그 고리 출자를 끊으려면 이 IPO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로봇주들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고요. 그동안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로보티즈입니다. 근데 로보티즈 그 시계월을 좀 넓혀서 보면요. 20일, 60일 선에서는 닿기만 하면 상승해서 올라가고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가격대를 좀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보면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로봇 안에서는 대장주로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 기업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비롯해서 뭐 T-로보틱스라든가 뭐 대체적인 종목들을 보면 일단 고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급이 좀 정치되는 부분들 네. 굉장히 좀 몸집이 커진 구간 안에서는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그쵸.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로보스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데 그동안 로보스타가 그동안 로봇주들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크게 좀 수급 반영을 좀 못했다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체적인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들은 그동안 로봇주 안에서 수급적인 어떤 이점들이 좀 다소 정체된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인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 대형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들은 단순하게 지분 투자에 관련된 이슈들보다는 대기업과에 대한 협업 가능성들 이 부분은 뭐 수주의 어떤 연동 기대감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의 경우에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 뭐 이익이 좀 많이 나는 기업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우리가 분류하고 여기서 오히려 이 수주 성과가 좀 입증될 수 있는 부분들, 매출액이 증가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R&D 비용들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익 개선은 쉽지 않지만 오히려 외형이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재차 몸집을 좀 키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화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공정이 현재는 뭐 산업용 로봇, 일부 자동화 공정 쪽, 그다음에 이제 뭐 물류 공정 쪽에만 좀 적용이 좀 되고 있지만 향후에 휴머노이드 시장이 좀 더 개방이 좀 된다면 이 부분은 국산 부품의 어떤 내재화율이 좀 높은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혜로 저는 뭐 차별화 접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받지 뭐 주가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좀 더 충분한 뭐 하이젠 RNM이라든가 네. 저는 뭐 클로버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어떤 증가 요인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주는 좋아도 실적 시즌이 되면 또 그 숫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또 조정에 들어가는 그게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그러니까 숫자가 잘 찍히는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종목들 선별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나마 실적 잘 찍히는 쪽이 하이젠 RNM이죠. 이런 쪽이나 클로버 쪽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이번에는 증권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강하네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는 결정이 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으니까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증권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일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을 때 뭐 지주사라든가 뭐 은행주보다 좀 더 강한 이유는 지수가 고점에 형성되고 있죠. 네. 증시예탁금도 증가되고 있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뭐 실적의 기여 효과가 그쵸. 좀 큰 뭐 수수료 수익 부분이라든가 운용 수익 부분에 대한 이익 매진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 같아요.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여기에 와서 뭐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 부분들은 증권주라고 해서 더 좋다라기보다는 자사주의 뭐 보유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외형 가치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두 번째는 배당 소득의 어떤 분리과세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한 차례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좀 줬던 영향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분리소득 배당 분리과세 부분들은 현실적인 어떤 대안으로 조금 수정되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사실상 뭐 초안보다는 세분화된 어떤 의견들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만족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이번 법안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뭐 지주사라든가 은행, 뭐 증권주들 모두 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소멸되지 않는 한 시세의 어떤 기대 요인들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증권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은 복합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 플러스로 지금 지수가 어떤 상방을 좀 이끌고 있는 부분들 증시예탁금과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하반기 실적의 어떤 확장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즌 때 증시가 아주 상대적으로 과열 구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증권주들에 대한 어떤 수익 지표도 크게 좀 개선됐던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수가 고점 부근에 있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증권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시장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투톱이 될 거고 그 중심에 또 서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일 신고가 이제 랠리 이어갑니다. 오늘 기준으로도 아침에 34만 1,500원까지 터치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주 본격적으로 랠리 시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네, 일단 당분간 저는 연속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지표와는 좀 다른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대만 증시도 뭐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섹터에 대한 내 부분을 보면 반도체 섹터가 좀 굉장히 좀 강하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불거졌던 뭐 AI 관련된 거품론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VEU 폐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해서 중국의 AI 굵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에 노이즈로 좀 작용됐었고 SK하이닉스가 26만 원을 다시금 좀 하회시키는 그런 배경이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는 탄탄하게 그래도 6만 원대 7만 원대를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연속성을 좀 보였다는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 증시가 좀 더 상승하게 된 그런 배경들을 이끄는 가장 큰 이유가
오히려 이 오라클의 실적 발표 그리고 8월 달 TSMC의 어떤 월간 매출이 좀 발표되고 나서 견조한 AI 수요가 다시 한번 좀 확인됐던 그런 부분들이 수급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낙수 효과 관점에서는 반도체 빅2가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수를 좀 이끄는 경향들이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면 반도체 장비 쪽 과거에는 HBM 밸류체인 안에서 특히나 뭐 장비주가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뭐 특별한 어떤 장비주의 어떤 이 여건들은 HBM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삼성 파운드리라든가 뭐 CXL 관련된 그런 부분들 특화된 어떤 장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소재주들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들이 다소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들을 유의하고 내년도 에이직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수요 확대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충분한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연속성은 당분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수급이 아름답긴 하네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0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 지금 9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JP모건, 노무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LSA까지 지금 매수 창구에서 외국계 쪽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1%대 상승불 현재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리포트 중에 소부장은 4년 주기로 투자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래서 올해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그대로 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밸류체인 단에서 보면 전공정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해서 키워드 잡고 가야 될까요?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HBM 밸류체인의 경우에는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충분하다. 이 부분은 상반기 특히나 2분기 실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장비주들 일부 소재사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일시적인 어떤 장비 반입이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이연됐던 효과들 이 부분은 매출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3분기로 좀 실적이 이연된 효과였기 때문에 일단 2분기에 어닝 미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분기에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HBM의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좋다라기보다는 OPM,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가 좀 보면 장비주 안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여전히 OPM 한 4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40%대는 좀 채 못 미쳤던 한 38에서 한 39%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출 이연 효과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40%대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이 테일러팹에 대한 가동을 좀 본격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까지는 클린룸 공정에 관련된 투자가 좀 더 마무리가 좀 되고 4분기부터 파운드리랑 장비가 좀 공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일단 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원익 IPS라든가 테스 같은 종목들이 삼성 파운드리 안에서에 대한 이 장비 공급 확대, 그래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고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주가에 좀 현재는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XL인데 일단 전체적인 양산 체제를 좀 구축을 했는데 고객사 확보가 좀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한 최근의 콜 테스트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의 경우에도 CXL을 이제 도입한다는 부분들 구체화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CXL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는 점진적으로 양산이 구체화되고 일정들이 좀 수립되는 그런 과정들이라면 수주 성과로 점진적인 어떤 이익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CXL이 한번 주목을 좀 받은 이력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소부장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승분을 좀 많이 줄여갑니다.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한미반도체나 한화비전은 더 크게 올라야 되는데 오름세가 그렇게 시원시원하진 않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한 0.11%, 한화비전은 그나마 한 2.5%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뭐 우후죽순으로 오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보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앵커님께서 잠시 좀 잘 짚어주셨는데 HBM 관련된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 그리고 실적 요인들이 주가에 좀 상당히 반영이 됐고 최근에는 뭐 점유율 관련된 어떤 이슈가 뭐 주가의 어떤 정체 요인들이 됐는데
오히려 장비주 안에서에 대한 흐름이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삼성형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 특히나 여기서 장비주들을 저는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테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45,250원. 오늘 장중에 고가 형성 이후에 일단 뭐 윗꼬리를 좀 달고 현재는 좀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사실 테스의 어떤 이 실적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봤을 때 저는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스페이징 애칭 장비라고 좀 불리고 있는 GP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산화 부분은 2020년도에 상용화를 해서 삼성이 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테일러 폐백에 관련된 어떤 공정 장비의 도입률들을 좀 고려해 보면 테스가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력 반도체 장비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SiC 관련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추가적인 어떤 고객사로 우리가 유입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테스의 경우에는 중장기 모멘텀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탑픽 종목으로는 테스 주셨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잘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오늘 고점도 41,850원까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3%대 상승률 유지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수급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사인 주셨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혜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댓글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코스피 5,000 다시 현실이 될까라는 댓글이고요. 사실 오늘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400선을 돌파하면서 이 고점 라인대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288억 원 정도 현재 매수 우위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이제 양도세 기준도 50억 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보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증시를 좀 돌아봤을 때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의 주체를 보면 좀 뚜렷한데요. 외국인이 한 주 동안 4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3조 원 가까이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7조 원 넘게 팔아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합심해서 끌어올리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선 장세였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대주중 기준 완화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존의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히자 시장은 즉각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 확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측만 무성했던 사안이 직접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호황도 증시에 활력을 보탰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출 전망 상향으로 글로벌 AI 투자 열기가 다시 불붙었고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4세대 HBM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외국인의 순매수 1, 2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는데요. 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 삼성전자는 1조 4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제도 개선 기대감과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이 외국인과 기관 자금을 불러들이며 이 코스피 최고가 행진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 전반적으로 지금은 고점 라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사실 단기 고점으로 봤던 게 3,300에서 3,500 요 사이였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3,400선 이상으로 터치가 나온 상황이고 이후에는 지금 조금씩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움직임은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5,000피까지 가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점들이 해결이 돼야 5,000피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이 기업 실적보다는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돈이 많이 풀리면서 올라가는 성격이 강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최고 세율은 35%인데 이건 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42.85%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도소득세율과 같은 25%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고 투자자들도 배당 투자를 늘려서 자본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배당세율을 25%까지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전체 세수는 늘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인하와 상법 개정안도 추가 쟁점으로 거론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증시 체질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은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은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지금 반도체 투톱 잠깐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바로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또 강보합으로 계속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가 고점 찍고 일단은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 차트상으로도 음봉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라서 오후장까지의 흐름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상위 창구에는 여전히 외국계 창구 이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투자한다더니 이제는 족쇄가 되어버린 건가요? 라는 댓글이고요. 아마 이제 미국 현지 공장에서 구금했던 사건 많이 보셨을 거고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사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를 어떻게 확대해야 할지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심리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이번 구금 사건은 정말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미 수십조 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 현지 전략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금 규모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우회 생산 거점까지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투자는 반도체나 배터리, 조선, 전선 등 다양한 업종을 합쳐서 2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만 약 37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는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3사도 애리조나와 미시간, 테네시 등 전역에 공장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서 품목별 고율 관세를 무기로 투자 압박을 가했고요.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에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체가 이제는 기회가 아니라 족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투자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 전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쪽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고 들어와서 미국인을 고용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금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사실상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동을 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차질을 좀 빚게 될까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숙련이 된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공장은 건설 단계부터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현재 인력풀은 주로 단순 노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한국에서 파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마저도 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이 현대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호세 무뇨스 사장이 직접 이번 일로 최소 2에서 3개월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이 공장 지연 때문에 지역 고용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불만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운영 단계의 부담도 큽니다. 예를 들어 하나오션처럼 조선 분야에서 현지 발주와 설비 확대를 준비하는 기업은 숙련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 납기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현지 인력을 새로 고육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교육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정부와 함께 투자의 실익과 리스크를 면밀하게 따져보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과하다면 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대신에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지금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이 무제한 통화 스와이프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중심 외교와 동맹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공사 지연을 넘어서서 한미 투자 협력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카드를 역제한했지만 일단 미국 정부가 거절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현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선물 쪽에서 보는 수급 또한 매수에서 매도로 개장 초반 대비해서 매도폭을 좀 키워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흐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